일전에 예도가 강의를 나갔는데 어떤 학생이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본인을 소개하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다 읽었는데 도무지 순수 이성이 뭔지, 그리고 순수 이성에 대하여 뭘 비판하는지, 왜 때가 묻은 이성이 아니라 순수 이성인지,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칸트는 1차 자료를 읽었을 때 이성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 같은데, 신의 존재 증명이라든지 우주론적 증명, 그래서 거기에서 이율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변증론에서, 그러나 대체로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 이성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리 봐도 1차 자료를 번역서를 읽었다고 하는데, 번역서와 독일어 원본은 한국인들은 동일하게 1차 자료를 읽는 거죠. 그죠? 물론 원문을 하게 되면은, 독일어를 하게 되면은 뭐 조금 더 차이는 있겠지만 철학적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1차 자료예요. 번역서도 1차 자료를 읽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사유를 해도 순수 이성이 뭐냐, 자기가 다 읽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 그러니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읽고 2차 자료도 읽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설명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칸트에 대하여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역사 철학, 칸트 재생 목록에 가면 예도가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 강의를 해놨죠. 그죠? 50분에서 1시간짜리로. 그런데 이 질문에 천착하여 강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도는 시간이 없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예도가 그 질문을 응답하느라고 거기서 뭐 30분 뭐 이렇게 소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작품을 알려주고 대략적인 응답을 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도 좋지만은 거기에도 나타나요. 칸트가 말년에 썼던 베를린 학술원에서 개최하는 수상 논문, 상을 주는 거죠. 1등, 2등, 3등, 참가상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제출하려고 1791년, 그러니까 칸트 말년이죠. 거의 죽기 한 14년 전인데 거의 노인이 된 칸트가 썼던 작품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형이상학의 진보예요. 원문 전체의 제목은 이런 거야. Welches sind die Fortschritte, die die Metaphysik seit Leibnizischen und Wolffszeiten in Deutschland gemacht hat. 제목도 길기도 하죠. 번역하면은 이런 제목입니다. 형이상학은 독일에서 특히 라이프니츠와 볼프 시대 이래로 만들어낸 진보가 있는데, 이 진보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라이프니츠와 볼프 시대 이래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형이상학의 진보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 앞쪽 부분 거의 서론격에 속하는 거기에서 형이상학의 역사를 칸트는
세 단계로 나눠. 물론 이게 순수 이성 비판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시대가 유년기인데, 도그마티스무스, 독단주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주의야. 그러니까 이성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확장해서 초감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까지 이성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독단주의인 거예요. 이게 유년기의 시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도네스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하면서 영혼 선제설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신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을 비교하고 뭐 다양한 신적인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중세 신학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 철학에서도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성의 개념을 갖고, 그죠? 초감각적인, 초월적인 존재로까지 이성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독단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시기인 회의주의가 나타나. 스캡티시스무스라 그랬는데, 이것은 오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아니라 독단주의에서 나타나는 오성에 대한, 인간 이성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초월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갖고 활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든지 영혼이 불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웃긴다는 거야. 거기에서 회의주의가 나타나죠. 그죠? 대표적으로 휴미겠지. 그리고 독단주의는 누구야? 근대로 넘어와서 볼 때는 물론 형이상학 전체 역사에서 보면 자연 철학자들과 고대 철학자들,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미 형성되고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근대 합리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전부 다가 이러한 이성을 갖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초월적 존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근대에서도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를 의도하고 있고, 볼프의 규정철학 역시도 이러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유한한 지성을 갖고 이런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환상인 거예요. 이걸 거부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회의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는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선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성의 개념, 지성의 개념조차도 경험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야. 회의주의는. 그래서 칸트가 볼 때는 이 두 개를 넘어설 수 있는,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인 이 이성의 능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경험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지성의 개념들조차도 경험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이런 휴메 회의주의, 이건 역시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마지막 이 두 번째 시기가 바로 청년기예요. 형이상학의 시기 중에서 마지막 시기, 비판주의의 시대. 그게 바로 자기의 초월 철학입니다. 크리티시스무스라 그래요.
이 두 개를 넘어서서 올바른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뭐며, 지금까지 형이상학이 독단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바로잡아서 철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겠지. 그 마지막 비판주의의 시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철학,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것에서 행했던 비판 철학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성인기의 시기에 수행된 철학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수 이성인가, 왜 비판인가는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죠, 그죠? 왜 이성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철학은,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은.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거기에 한계를 정하고, 인식의 어떤 인간 인식, 이성이 관여할 수 있는 지점, 그게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정하고, 또한 인간 본성이 이념적으로 오성의 개념, 지성의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어야 되는지, 바로 영혼의 불멸은 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세계 일반은 무한한가, 시공간 안에서 세계 일반은 유한한가, 인과율에 종속되는가, 이런 게 다 이성의 이념과 관계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 관점에서 신의 개념과 영혼 불멸의 개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 형이상학인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지금까지의 전통 형이상학이 했던 이런 잘못된 이성의 사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과도한 이성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독단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가 이러한 과도한 이성의 신뢰로부터 나타나는 초월적 존재자에게까지 자기의 지성을 활용해서 형이상학을 확립하려는 이런 것에서 염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너무 빨리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본질에 대한 추구를, 그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비판인 거예요. 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인 거야. 그 형이상학의 체계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형이상학은 존재론이야, 다른 말로. 존재론과, 이게 일반 형이상학인 거예요. 존재론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의 근거를 밝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하이데거 때문에 익숙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인간은 어떤 지성을 활용하느냐, 그게 바로 범주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그게 바로 칸트의 오성의 범주인 거야. 다른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칸트가. 그래서 이 세계는 뭐야? 이 세계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일자냐 다자냐. 칸트의 범주로 볼 때 뭐죠? 첫 번째 특징이 양을 나타내죠, 그죠? 양에서는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다수성,
그 다음에 단일성, 일자냐 다자냐,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떤 질을 갖고 있는가, 이게 범주인 거야. 어떤 질인가 하면은 이 세계는 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세계는 어떤 실제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부정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제한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질에서 다루는 거죠. 그죠? 질의 범주에서. 세 번째가 관계성.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다루어지는 건 실체냐, 속성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다루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관계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태가 있는 거야. 그 양태에서는 현존하느냐, 부재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연적이냐, 필연적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들의 어떤 지성이 사용하는 개념은 뭐예요? 형이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지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존재예요. 이해가 돼요? 칸트는 이걸 언어회로까지 확장시키는 데는 조금 뭔가 만족스럽지 않죠. 그죠? 그걸 니체가 한 거야. 그리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이게 소시르하랑 연결되면서 더 복잡해지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존재론에서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관계, 존재자들의 양과 질, 양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구조를 밝히는 거야. 이게 형이상학, 일반 형이상학인 거예요. 그런데 특수 형이상학이 있어. 이러한 지성의 범주를 갖고, 그죠? 지성의 능력을 갖고, 지성이 사용할 수 있는 양과 질과 관계와 그 다음에 양태를 갖고 초월적 존재자에게로까지 적용시키는 거야. 플라톤부터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신은 제1원인이다. 뭐 스피노자나 뭐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나 이미 근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영혼은 실체냐 아니냐, 이 세계는 시공간 안에서 무한하냐 유한하냐, 세계 일반이 뭐냐, 이거 다 이야기하는 거야. 세계의 총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런 지성의 개념을 갖고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든지, 제1원인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한다든지, 불멸하는 영혼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일반 형이상학에서 특수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 전통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이성에 대한 사용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회의주의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을 경험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이런 회의주의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비판 철학을 갖고 비판의 시기, 그러니까 칸트는 비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비판 이론가 아도르노, 그 다음에 호르크하이머, 하버마스, 마르쿠제, 이런 철학자들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비판은 칸트 철학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셸 푸코가 말년에 거의 죽기 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그죠? 칸트 사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 비판주의를 새롭게 조명하잖아. 예도가 이미 푸코 강의 해놨어요. 그것도 푸코의 칸트론. 그래서 비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인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순수 이성이에요? 왜 라인의 펠룸프트야? 그냥 펠룸프트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형용사 순수한을 왜 붙였을까? 이것은 일단은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의 때가 묻지 않았다. 아주 쉬운 뜻으로 그런 뜻이야. 경험의 때가 안 묻은 게 바로 순수 이성이에요. 순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에 앞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험적인 거죠. 그죠? 독일어로 아프리오리야. 아프리오리슈. 선험적인. 그런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예도가 그 질문했던 학생에게 했던 대답 중에 첫 번째가 웃으면서 순수 이성 비판 머릿말만 읽어도 나오는 거를 왜 몰랐을까요? 이래 웃으면서 이제 1차 자료의 어느 부분을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칸트는 이 머릿말에서 초월 철학에 대한 초월이란 개념, 트란스젠덴탈 필로소피잖아, 그죠? 자기 자신의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 그래. 이게 순수랑 뭔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그런데 머릿말에서 하는 이야기가 트란스젠덴탈이란 뭐냐? 초월 철학할 때 초월적인, 초월의 이 형용사는 뭔 뜻을 갖고 있느냐? 칸트가 직접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대상들의 몰입해 있는 인식이 아니고 대상들의 인식 방식에 몰입해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의 인식 방식, 캔토니스 아트, 인식 방식에 몰입해 있는 모든 인식을 자기는 트란스젠덴탈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나와. 순수 이성 비판 머릿말에서.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그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 이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인식 방식을 다루는, 그죠? 그런 인식을 자기는 초월적이라고 부르겠는데 거기에 조건은 선험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는 뭐죠? 선험적이라는 거야. 초월이란 개념 역시도 선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 대상을 인식하는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조건을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은 세 개로 나눠져. 그죠? 첫 번째가 감성론. 감성론에서 에스테틱이 나와. 제목을 보다 독일어로 아니 왜 미학이 나오지 이런다고 사람들이. 예도가 이미 미학 강의에서 아이스테시스의 기원, 왜 감각적인 것, 미학의 어원은 어원이라는 제목으로 미학 강의를 해놨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돼. 감성론이 미학이에요. 미학이 감성론인 거야. 그리스 어원에서 미학은 감각적인 거야. 플라톤한테서는 이게 한참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인식 방식이지만 감성론이 나오죠. 그죠? 감각직관, 진리시 안 샤우웅,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론이야. 아날리틱. 이것은 오성의 개념을 다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각의 개념인 거예요. 통각의 통일성. 통각, 아페르셉지오는 오성의 최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분석론에서 오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통각의 통일성을 알아야 되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형이상학의 문제. 이성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상을 다뤄. 이율배반을 다루죠. 그죠? 그리고 이성은 이념과 관계돼. 오성은 개념과 관계돼. 오성은 페얼슈탄트고 이것은 베그리프와 관계하고 페얼룸프트, 이성은 뭐야? 이성은 이대, 이념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각이 나는데 이념은 언제나 오성의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든 제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것, 무제약적인 것, 이게 이성의 특징인 거예요. 무제약자를 다루는 거예요. 신, 영혼, 자유, 세계 일반, 이런 것. 변증론에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에서 이런 초감성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상의 문제, 헛개비를 보고 그 형이상학의 제1철학 위에 올려놓은 거는 코미디라는 거지, 그지? 가상의 문제를 다루고 자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유의 개념을 다루면서 실천 이성을 갖고 신과 영혼 불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다루는 거야. 특수형이상학을.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의 세계는 뭐야? 감성론. 그 다음에 오성론. 이게 분석론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변증론인 거야. 이성의 이념이 중요한 거고, 오성론에서는 오성의 범주, 개념이 중요한 거고, 감성론에서는 뭐야? 감성론에서는 감각 직관의 형식이 뭐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물, 그죠? 그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감각은 어떤 방식으로 바깥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직관의 순수 직관이 뭔지, 시간과 공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중에서 이성의 이념은 전부 다가 초월적인 거야. 경험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선험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념은 언제나 이성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사용을 통하여, 이념의 사용을 통하여 철학을 정립하는 거야. 철학함을. 그래서 변증론에서는 이게 다뤄지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성론과 오성론, 분석론에서는 선험적인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응? 선험적으로 앞서 주어져 있는 거. 그래서 경험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감성에서는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순수 직관인 거예요. 순수 직관의 학문은 수학인 거예요. 수학과 기하학.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래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은 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감각, 감성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감각 외적 형식은 공간이요, 내적 형식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은 직관의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물이 들어오면 표상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인식 앞에 세워진 그 표상의 내용은 바깥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형식은 선언적으로 이미 있는 거야. 그게 순수 직관인 거예요. 감각 직관의 순수 형식이 뭐냐?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선언적인 건 거예요. 경험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론에서 선언적인 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개념인 거죠. 오성의 범주인 거죠. 12가지 예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표랑도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범주론과. 그게 선언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경험에 관계없이 앞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양한 사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과 결합하여 인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선언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의 분석론까지의 모든 내용이 종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응? 종합명제, 분석명제. 분석명제는 뭐죠? 주어 안에 수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인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도는 뚱보다. 그리고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다. 남자다. 이랬을 때 예도는 뚱보다는 뭐야? 종합명제인 거죠. 왜? 예도를 직접 봐야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주관적으로 각 사람마다 뚱본지 아닌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종합명제예요. 주어 안에 수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험적인 것과 언제나 더불어서 나타나는 명제가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확장할 수 있는 명제가 종합명제인 거야. 분석명제는 뭐죠? 이것은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다. 이건 뭐 그 주어 안에 수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사물들은 어떻게 나에게 인식될 수 있는가는 훗살적으로 자연적 태도에서는 이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야. 이걸 왜 질문을 하냐? 미친 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냐? 아니요. 바깥에 있는 사물, 나무, 나뭇잎, 벌레, 그 다음에 다양한 햇빛, 바람, 새들, 이런 다양한 존재자들은 인간의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 그런데 저게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저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 인간의 오성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저것이 일치될 수 있느냐?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험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선언적인 형식과 일치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기 자신의 연구는 감성적인 것에서 비감성적인 것, 그리고 비감성적인 것에서 초월적인 것, 감성에서 오성으로, 오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성의 개념이
정말 복수적인 거야. 칸트가 나눈 거죠. 그죠? 사실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누스는 뭐 이성도 되고 오성도 되는 거예요. 칸트가 이걸 나눠 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아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그러니까 오성은, 이성은 감성, 오성, 이성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져. 이때 나눌 때의 이성은 좁은 의미인 거죠.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려고 한다.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총체화하려고 한다.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확증 명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언제나 반대 명제를 대립하려고 하는, 이게 이율배반에 나타나죠. 그죠? 이성.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신, 영혼 불멸, 자유, 세계 일반 이런 초월적인 이념을 다루는 게 이성이다. 이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잖아. 칸트한테서는. 그랬을 때 이 이성은 좁은 이성의 개념인 거야. 그럼 넓은 이성의 개념은 뭐냐? 감성과 오성과 이런 좁은 이성의 개념을 다 합쳐서 이성이라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인간의 본질에 사유하는 능력, 그 이성인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개념의 어떤 이 사용을 잘못 알아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뭐죠? 순수 이성은 다른 게 아니라 경험과 상관없이 경험에 앞서서 주어져 있는 거. 초월 철학은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물의 존재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선험적인 이런 형식들이 관계해서 인식을 발생시키고 이런 초월적인 존재자, 신이라든지 영혼불멸이라든지 세계 일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 그래서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인 거야. 쏙 들어오죠. 그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계를 정했느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분석론을 존재론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오성의 선험적 개념들, 양과 질과 관계와 양태들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사물이 들어오면 다양한 게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오성이 가서 붙잡는 거야. 붙잡아서 적용을 시킬 때 이때 인식의 감각 직관에 다양한 사물들이 나타나는 이 표상들이 뭔가 하면은 현상인 거야. 바깥에 있는 물 자체는 몰라, 우리는. 그리고 이 나타난 현상들을 오성이 자기의 개념을 갖고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오성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이 다양한 것들을 자기의 상상력을 통하여 시간 내적 형식의 시간화, 통각의 시간화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일시키는지, 그래서 인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직관에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자기 의식이야. 통각 하나로 만드는 어떤 이 통각의 통일성의 능력, 이게 오성의 최고 능력인 거야. 칸트한테서는.
그 능력 아래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지, 앞서 주어져 있는 선험적인 형식을 갖고 오성의 개념을 갖고, 그죠?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통일적인 것으로 만들 때 인식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오성의 최고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통각의 통일성은 오성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사유하는 자발적 능력을 나타내는 통각의 통일성과 오성의 능력은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사물들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자발성은 언제나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 직관에 주어져 있는 현상들과 관계할 때에만 인식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경험적인 게 없다면 오성의 개념은 공허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오성의 능력,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해서 하나의 통일성으로 만들 수 있는 통각의 통일성이 없다면, 오성의 능력이 없다면 이 다양한 것들은 뭐가 되겠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걸 시간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각 직관에 주어지는 이 사물의 다양한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사라져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수동성, 이 다양한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다양한 사물들이 인식 안에 주어지잖아?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능동적인 인식의 활동이 없다 그러면 그 표상은 다 해체돼 버리는 거야. 휴메 헤리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인상만이 막 파편적으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근데 칸트는 통일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통일성의 개념 아래에서 칸트는 플라톤주의자인 거예요. 하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플라톤한테서. 소피스테스에서 플라톤은 뭐죠? 이 하나의 개념을 갖고 이 세계 존재자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벌써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인간은 다 이 세계의 사물들을 하나도 만들려고 하는 이성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도 그래. 언어도 인간, 누구, 개별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 개념, 그 다음에 개별 개념, 고유명사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언어는 사유와 같이 가잖아. 그죠? 그 언어 역시도 형이상학적인 건 거야. 모든 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나무. 얼마나 웃겨.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일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것들이 천지잖아. 그죠? 식물학자가 봤을 때 나무 얼마나 거칠고 요약적이야. 예를 들면 인간 역시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성의 능력의 통각의 통일성 아래에서 하나로 모이는 그게 뭔지 알아? 그 현상들이 오성의 선험적인 개념들과 만났을 때 형성되는 건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이 세계의 사물들의 존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분석론에서 이 오성과 통각의 통일성에서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뭐죠? 자기의 분석론을 존재론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인식론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의 존재 구조인 거예요. 존재 구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하게 칸트가 이성의 이념으로 넘어가, 오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건 언젠가 하면은 이 자기의식을 다루다가 넘어가. 통각을 다루다가. 통각은 자기의식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분석명제는 언제나 종합명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 그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통각의 바깥에서 경험적으로 더 종합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와서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분석될 수 있는 거. 그게 뭐야? 오성의 개념, 감각 직관의 형식, 순수 직관, 순수 개념, 순수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분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불가능한 거야. 칸트한테서는. 그래서 통각 역시도 뭐야? 통각 역시도 바깥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야 나는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종합명제 아래에 있는 거야. 분석명제는. 나는 나다. 웃기잖아, 그죠? 그런데 칸트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봐. 내가 나를 사유할 때에 페르셉시온, 자기의식, 통각, 그죠? 내가 나를 사유할 때 동일한 나를 사유할 수 없어요. 항상 내가 나를 본다. 불교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몰라, 도에 뭐 어느 정도 아주 고도로 들어간 고승들은 뭐 나의 동일성에 도달할지는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할 때 뭐죠?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감각 직관에 주어져 있는 대상이 돼야 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통각에서 나는 나를 본다 그럴 때 뭘 보는 거죠? 나 자체를 보는 게 아니야. 뭘 보는가 하면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앞에서는 짜장면을 먹던 나, 그 앞에서는 커피숍에서 사유를 하고 있던 나, 친구를 만나고 있던 나, 누구랑 대화하고 있던 나, 이런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함께 주어진 나 자신을 나는 보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통각의 통일성에서도 종합명제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경험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는 감각 직관의 경험적인 거에 포섭되지 않는 거야. 이 바라보는 나는 계속해서 이 세계의 인가율에 붙잡히지 않는 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하이트, 자유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근거하여 이제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으로 나가고, 변증론에서는 지금까지 형이상학이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지성의 형식을 갖고, 선험적 형식을 갖고, 다시 말하면 오성 개념을 갖고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다라. 이게 왜 가상이죠? 이게 왜 이율배반을 일으켜?
어느 누구도 경험적인 감각 직관을 갖고 언제나 오성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러한 이성의 사유를 갖고는 뭐 이런 초감각적인 것들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성 안에는 언제나 확실한 명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 명제를 제시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신이라든지 뭐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는 순수 이성의 관점에서, 사변 이성, 이론 이성의 관점에서는 환상인 거지. 그래서 샤인, 가상이라 그래. 가상의 변증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이 통각의 통일성에서 바라보는 나, 이 세계의 인과율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오성의 법칙에 잡히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이성의 이념으로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절대자, 무제약자가 되는 거야, 내가. 예도가 절대자라는 강의에서도 이미 했어. 이 칸트가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약적으로 어떠한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 의해서도 조건 지어지지 않는 운베딩테, 무제약자, 거기서 자유의 이념을 사유하게 되는 거야. 그게 통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성의 개념을 다루고 통각을 다루는 이 분석론이 뭐죠?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자연형이상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핵심적인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방식으로 이성의 이념을, 오성의 지성을 갖고 사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든지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한다든지 세계 일반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사용해서는, 오성과 이성을 사용해서는 결코 이율배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자유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 나가는, 그래서 자유의 이념을 앞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업명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업명법의 실천을 통하여 실천 이성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게 뭐죠? 덕과 행복의 일치에 이르는 최고선의 개념에까지 도달하는 거. 이게 이성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칸트의 어떻게 보면은 특수형이상학인 거예요. 도덕형이상학이. 여기에서 자유, 영혼 불멸,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린 거야. 경험론자들은. 경험적인 것만이 다다. 아니, 인간의 이성의 본질 속에는 이런 지성의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념의 특징이 있는 거야. 칸트는 그러나 그것을 이론 이성을 갖고는 증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선배 철학자들처럼 나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성을 비판하고 실천 이성, 사변 이성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영혼 불멸과, 이게 순수 정신이지 뭐, 영혼 불멸과 그 다음에 완전한 존재자, 정업명법의 도덕적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순수 정신, 이게 영혼의 불멸인 거야. 이게 요청되고, 두 번째로 신의 존재가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실천에서 행복과 덕의 일치가 나타나는 최고선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에서 영혼불멸과 신의 존재는 요청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갔던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오성의 능력, 지성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신의 존재나 영혼불멸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또한 형이상학의 주제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어떤 그런 거였어.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선험적으로 가능한 한해서가 중요하다는 거. 순수는 언제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러한 앞서 주어진 감각직관의 형식과 오성의 개념만을 갖고는 인식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심지어 통각의 통일성에조차도 나는 경험하고 있는 나. 그래서 종합 판단이 중요한 거야. 통각의 통일성에도. 나만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경험적인 것과 결합해서 생각하는 나의 자기의식 속에 주어지는 존재자들의 존재론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건 사변적 이성, 자연학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고 실천적 이성, 도덕 형이상학으로 넘어가야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제목은 뭐야? 독단주의의 철학과 회의주의의 철학을 다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칸트의 비판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